네, 다음 이제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환자에서 마취의 정도를 직접 평가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기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마취의 깊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맞죠? 기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라 그랬죠? 눈꺼풀 반사 몇 개 있었죠? 눈꺼풀 반사, 턱의 강직도, 눈동자의 위치. 그래서 기계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수치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런 마취의 깊이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휘젓거나 몸을 움직이면 마취가 얕거나 각성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마취가 깊어질수록 눈꺼풀 반사가 소실된다. 그쵸? 눈동자의 위치가 중앙에 있으면 수술에 적합한 마취의 수준이다. 자, 눈동자의 위치가 너무 중앙에 있으면은 마취가 너무 얕거나 깊거나 한 거랬죠. 그래서 가장 좋은 수술에 적합한 마취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복측, 배 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정답은 4번. 마취가 얕거나 각성되는 경우 하악이 뻣뻣하고 강직도가 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마취가 어느 정도 깊게 되면은 하악이 스무스하게 움직인다 그랬죠? 다음 중 마취 시에 환자를 만지면서 혈압을 수동으로 측정을 할 때 박동을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는 어디라 그랬죠? 자, 혈압을 느낄 때 허벅다리 안쪽에서 대퇴동맥을 만지면서 그 박동을 느끼는 거라 그랬죠? 정답은 허벅다리 안쪽. 호흡 마취 기계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스의 일부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이것을 통해 과도한 압력이 폐로 유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다친 상태로 오랜 시간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에 위험할 수 있다. 자, 환자에게 위험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취 기계 그 장비 중에 팝오프 밸브죠? 팝오프 밸브. 그죠? 계속 닫아두면 어떻다 그랬어요? 큰일 난다 그랬죠? 그래서 열어놔야 된다 그랬죠? 팝업 밸브는 평소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이 다 쓰고 난 마취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얘를 닫아두면 마취가스가 밖으로 안 나가고 새로운 가스만 계속 들어오면은 압력이 높아지죠. 높아지는 압력이 있는 게 고스란히 폐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환자가 큰일 날 수도 있죠. 정답은 팝오프 밸브. 자, 다음 중 산소통과 연결 호스의 일반적인 색깔은, 자, 산소통은 무슨 색? 일반적으로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는 호스도 초록색이에요. 자, 여긴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대부분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무엇보다 줄은 다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녹색. 자, 마취 회복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저체온증의 부작용이 흔하기 때문에 체온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마취를 회복할 때 이건 마취가 깨는 단계죠. 회복은.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ET 튜브를 빼주죠. 뭐 할 때? 입을 앙앙앙 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뺐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원실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흔한 부작용 뭐라 그랬어요? 저체온증, 드라이기라든지 데핀 수액 같은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온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저체온증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맞는 얘기죠. 삽입된 ET 튜브가 제거된 후에는 반드시 호흡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ET 튜브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인공호흡이 안 돼요. 이때는 만약에 ET 튜브가 있는 상황이면은 자발호흡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인공호흡을 호흡백을 짜줘서 해줄 수 있죠. ET 튜브가 제거가 됐으면은 얘는 이때부터는 인공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숨을 쉬어야 돼요. 무조건 자발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발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줘야 됩니다. 자발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이미 마취가 깨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고 했죠. 깨고 있는 단계지만 각성이 제대로 안되고 회복이 제대로 안되면 사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뭐라 그랬죠? 저체온증.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수의사나 동물보건사가 관찰하는 것이 좋다. 맞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하며 어린 동물의 경우 저혈당에 유의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끼거나 이러면은 진통제를 추가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동물의 경우에는 저혈당에 유의해야 되죠. 왜냐면은
마취나 수술이나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당이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배가 고프고 막 몇 시간 굶어갖고 점심 건너뛰고 이래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면은 저녁에 먹으면 되죠.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어린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길고양이를 주워왔다 이러면은 되게 어린 길고양이 데리고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동물병원에. 그럼 수의사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물을 잘 줘야 되고 체온관리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세 개인데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일반적으로 나이 어린 동물이나 사람도 소아나 유아 같은 경우는 저혈당이 오면 바로 응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유의해야 돼요. 작은 동물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의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조그만 애들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그 입에다가 그 뭐죠? 꿀 같은 거를 발라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올리고당이라든지 꿀 같은 거를 입인데 발라줘갖고 그러면은 이건 당 성분이니까 흡수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 거를 실제로 발라주기도 합니다. 저혈당이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중 개에서 삽입된 ET 튜브를 제거하기 가장 적합한 시점 언제라 그랬죠? 앙앙앙. 개가 깨무는 등의 저작 행동을 보일 때 일반적으로 ET 튜브를 제거합니다. 기화기에서 아이소플로라는 무슨 색깔로 표시되는가? 자, 이거 뭐라 그랬죠? 마취제는 서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색깔이 다르다 그랬죠? 기화기에 있는 마취제는 아이소플로라는 보라색, 그리고 세보플로라는 노란색.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아이소플로라는 쓰기 때문에 보라색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보라색. 동물보건사는 마취를 하기에 앞서 적절한 사이즈의 호흡백을 준비해야 한다. 적절한 크기의 호흡백을 계산할 때 1회 호흡량에 얼마를 곱하는가? 자, 호흡백 크기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타이달 볼륨이 폐로 호흡할 수 있는 그 볼륨이에요. 그게 1회 호흡량입니다. 이 타이달 볼륨이라는 거에 6배를 곱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이달 볼륨은 체중의 10배에서 15배예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5배에다가 6을 또 곱하면은 60에서 9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백은 강아지 체중의 60에서 90 정도로 곱하면 됩니다. 넉넉하게 90이라고 치면은 만약에 강아지가 10kg다. 그러면은 90을 곱하면 900이죠. 그러면은 900ml보다 큰 거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1리터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이달 볼륨을 곱하니까 900이 나왔는데 500짜리를 쓰면은 자기의 호흡량에 비해서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호흡백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짜는 게. 제대로 짜도 제대로 호흡이 제대로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의 6배를 무조건 곱해야 하고 그거보다 살짝 큰 거를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2번. 자, 리키지 테스트란 마취 회로에서 가스가 셀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리키지 테스트 배웠죠. 이 테스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동물보건사가 수술이나 마취 전에 반드시 테스트해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압력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여부로 공기가 새는 것을 판단하며 맞죠? 공기를 앞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늘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서서히 떨어지면은 어디가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새고 있는 겁니다. 왜 1, 2, 3, 4로 돼있지? 잠시만요. 정답은 2번. 팝업 밸브 닫고 테스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팝업 밸브를 처음에 닫죠? 그러면 내가 리퀴지 테스트 했던 거 깜빡하고 계속 닫아놓으면 큰일 난다 그랬죠? 반드시 열어놓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취 회로의 손상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쵸? 이거는 공기가 어디 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마취 중 공기가 새면은 수술실에 있는 인원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테스트이다. 맞죠? 잘못하다가 마취가스가 새면 사고가 나는 거죠. 자, 캐니스터. 자, 이 안에 있는 이 소다 라임의 색깔은 수명이 닿을수록 보라색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은 수명이 다한 겁니다. 자, 다음 중 호흡백을 짜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팝업 밸브를 닫고 짠다. 자, 호흡백을 짜줄 때 팝업 밸브를 닫고 짠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확 짜주게 되면 압력계가 순간적으로 상승함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확 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확 짜면은 압력계가 확 올라가는데
이 압력계가 20 이상, 이거 기억나세요? 20 이상 올라가면은 폐에 손상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확 짜서 압력계가 순간적으로 상승하게 하면 안 돼요. 2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 짜주게 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호흡백을 짜줘도 호흡이 잘 컨트롤 되지 않을 경우, 잠깐만요. 이게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죠. 갑자기 확 짜주면 압력계가 확 상승한다. 압력계는 너무 높이 올라가면 폐의 압력이 상승해서 폐가 터집니다. 따라서 압력계가 올라가는 정도를 보면서 천천히 짜주는 게 좋아요. 자, 호흡백을 짜줘도 호흡이 잘 컨트롤 되지 않는 경우 환기기구, 이게 기계적 환기라 그랬죠. 를 마취기에 연결시켜 기계적 환기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기계적 환기,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라 그랬어요. 자, 최고의 환기 효율을 위해서는 동물의 체중에 맞는 적합한 크기의 호흡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달 볼륨에다가 6을 곱해서 그거보다 살짝 큰 호흡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호흡백을 짜주면서 지속적으로 EtCO2의 수치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맞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짜주게 되면은 보통 자발호흡이 없거나 없을 때 짜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EtCO2가 60 이상으로 너무 높을 때 짜주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EtCO2가 없거나 너무 높을 때 호흡백을 짜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EtCO2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없을 때면 올라오는지, 이거를 수치 변화를 계속 눈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다음 중 마취 모니터링 환자에 관하여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수행하는 수술의 종류, 어떤 수술을 하는지 기록해야겠죠. 그 다음 환자의 ASA. ASA라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ASA 단계가 낮잖아요. 얘는 이 수술 어떤 뭐 중성화든지 할 때는 대부분 건강한 강아지잖아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4까지 가면 얘는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보통 2에서 3 정도가 제일 많아요. 2는 그냥 국소적인 질환이고 3은 약간 전신적인 질환이고, 뭐 4는 약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도 기록지에 나올 수 있게 되고, 환자가 수술 전 섭취한 음식의 종류. 자, 수술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죠. PCV, TP 및 혈당 등 마취전 검사 결과, 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마취제라는 게 신장이나 간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몸이 어떻게 건강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취전 검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간이 손상되어 있으면 마취제가 글로 나가니까 마취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수술을 안 하면은 얘가 죽는다,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신장이나 간을 먼저 치료하고 마취를 하는 거죠. 환자의 진단명, 중요한 부분이죠. 환자의 진단명도 하게 됩니다. 자, 혈압, 체온, EtCO2, 호흡수, 심박 등의 중요한 환자의 바이탈은 어떤 시간 간격으로 측정 후 기록하는 것이 좋은가? 자, 기록지에서 봤을 때 5분 간격으로 측정했죠. 그래서 5분 간격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실 없는데 한 뭐 5분 정도 간격으로 측정한 후에 기록하는 것이 조금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마취 시 수액을 공급하는 것에 효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수액을 공급하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 있어요. 그러면은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탈수 방지에 좋아요. 그리고 출혈이 너무 심하면은 쇼크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수액이 제대로 공급이 된 상황이면은 쇼크 같은 것도 방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류 개선이라는 거는 물을 계속 넣어주니까 조직으로 가는 물들이 증가해요. 그런 걸 관류라 그러거든요. 조직으로 피가 가고 이런 거를 관류는 개선되겠죠. 그리고 혈압이 너무 떨어졌을 때 수액이 공급되면은 혈압이 점점 상승합니다. 몸에 물이 많으니까 혈관벽에 미치는 피도 많이 통하고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취가 있으면, 마취를 하면 혈압이 하강한다 그랬죠. 그쵸? 혈압이 하강하니까 수액을 주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죠. 자, 심박을 상승시킨다. 수액을 공급한다고 심박이 상승되진 않아요.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니까 심박은 떨어질 수도 있죠. 동물의 잇몸의 색이 창백하다면 모니터상에서 어떤 수치가 떨어져 있겠는가? 뭘까요? 산소 포화도. 산소 포화도가, 잇몸이 창백하다 그랬죠? 산소 포화도가 낮으면은, 자, 호흡 마취 중 동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팔다리를 휘저었다. 동물 보건사로서의 바른 대책은, 자, 일단은 막 휘저었어요.
이거는 마취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업을 할 때 마취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들어가면서 2단계에서 마취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동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취가 들어가는 단계니까 팔을 휘젓는다든지 막 움직임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취가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건 마취가 된 상태가 아니고 약간 마취가 덜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다가 마취가 깨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아파서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마취가 깨면서 막 팔다리를 휘젓거나 할 수 있어요. 자, 팔다리를 휘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마취 기화기를 올리는데 팔다리를 휘저을 정도면 되게 급한 상황이에요. 동물이 움직이니까. 그럼 사건이 빠질 수도 있고 동물이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일 좋은 판단은 수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은 수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서 프로포폴 등에 적합한 주사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얘가 자, 프로포폴 맞으면 어떻게 되죠? 삭간할 때 기절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기절합니다. 그러면 기화기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화기를 올려도 마취는 더 되지만 기화기라는 게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몸으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프로포폴 놓게 되면 바로 정맥으로 주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사제를 투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예요. 안정될 때까지 팔다리를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면 난리 나죠. 지금 마취가 지금 각성이 되든지 아파서 생기는 일인데 이거를 잡고 있는다고 마취가 안 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서 마취 기하기를 일단 최대로 올리고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대로 올리고 마취가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막 동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취 기하기 올리고 막 5분 정도 기다리는데 동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금방 개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화를 살핀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일반적으로 금방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마취의 깊이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포폴, 진통제 등,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모니터링 하면서 변화를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주사를 놔주는 게 좋아요. 호흡백을 짜주며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이거는 움직이는 거는 호흡이랑 관계가 없죠. 5번은 틀린 얘기죠. 정답은 1번. 투여된 마취 약물은 기록지에 기록된다. 약물에 대한 기록 내용 중 꼭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 일단은 투여된 경로는 기록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투여했는지, 이게 정맥주사인지 아니면은 근육주사인지 뭐 어쨌든 그 피하주사인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써야 되고, 투여 시간, 자, 투여를 어떤 식으로 몇 시에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투여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도입 시작, 마취 시작 시간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여 시간도 중요한 부분이고, 자, 투여한 사람, 자, 투여한 사람은 수의사 중 누가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 투여한 약물의 종류는 기록해야 될까요? 기록 안 해도 될까요? 기록해야겠죠. 투여한 약물의 종류는 어떤 약물을 했는지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농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기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투여한 사람은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항목들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취 전 동물 보건사의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취 호스는 체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절한 크기의 마취 호스를 준비한다. 자, 마취 호스가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나요? 호흡백이 체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호흡백은 체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취 호스는 체중보다는 그 어떤 회로를 쓰느냐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기화기 내에 마취제의 양이 적으면 추가로 마취제를 넣어준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화기 안에 있는 마취제에 아이소플로라는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에 항목을 보고 여기에다 마취제를 넣으라 그랬죠. 산소 탱크 내에 산소가 적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압력계가 있어서 게이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리키지 테스트를 통해서 회로에서 공기가 새고 있지 않은지 검사를 한다. 리키지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캐니스터 내의 소다 라임이 적정한 주기로 교체되었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이것도 확인해야겠죠. 정답은 1번. 자, 기화기 조절과 호흡 마취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기화기를 이제 조정하는 데 있어서 기화기는 어떻게 조정한다 그랬죠? 자, 일반적으로 0부터 5까지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올리거나 급격하게 내리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기화기는 0부터 5까지 확 올리거나 5부터 0으로 확 내리는 게 아니고 0.5 단위 정도로 급격하게 조절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조절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마취가 끝난 후에는 꺼야 한다. 자, 마취가 끝나면 기화기를 당연히 꺼야죠. 그쵸? 그리고 0부터 5까지 있으며 0으로 갈수록 마취의 강도가 올라간다. 아니죠. 0이 아니라 5로 갈수록 마취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 정도로 유지가 되면은 마취가 엄청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취는 처음에 시작할 때 3 정도로 해갖고 이걸 갖다가 한 2에서 3 정도로 일반적으로 유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유지를 시킨다는 걸로 아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마취가 세게 들어가다가 약간 안정이 되면 이걸 살짝 낮춰도 돼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높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낮게 들어가고, 아이소플로라는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호흡 마취제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소플로란과 세오플로란이 있는데 아이소플로란이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동물보건사는 마취 전에 기화기 내에 마취 양이 적절한지 반드시 체크한다. 이 안에 마취제의 양이 적절하게 들어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정답은 5번. 이 아니고 3번. 자, 마취를 기록할 때 타임라인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꼭 기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 것은, 자, ET 튜브를 삽입한 시간, 그 다음 약물을 투여한 시간, 자발호흡이 소실된 시간, 마취 기화기를 끈 시간, 마취 기화기를 켠 시간. 정답은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ET 튜브를 넣고 그 다음 탈관이라죠. 빼고 하는 시간을 무조건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약물을 투여한 시간은 어떨까요? 약물 투여 시간. 자, 약물 투여 시간도 중요하죠. 언제 약물 투여했는지, 약물 투여한 지 얼마 됐는지, 그래야지 약효가 떨어졌는지 아직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발호흡이 소실된 시간. 자발호흡은 중간중간에 소실됐다가 생겼다가 소실됐다가 생겼다가 그때마다 뭐 100을 짜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록하거나 하지 않아요. 정답은 3번이고. 자, 마취 기화기를 끈 시간과 켠 시간은 마취가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 20문제 정도를 지금 풀어봤어요. 20문제를 풀어봤고 총 40문제를 풀어봤고, 자, 일단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외과 시간에 아마 뭐죠? 이제 붕대라든지 지혈법이라든지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조금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다 배우면은 마찬가지로 문제가 또 한 40문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1시간에 20문제씩 40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요거는 특히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외과 마취를 설명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빨리빨리 했는데, 다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임상병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배운 지가 오래됐죠. 배운 지가 이제 오래됐고, 이제 그런 항목들을 이제 제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갖다 이제 인터넷에 일일이 좀 찾아주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외과 같은 경우는 마취 같은 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음 시간이니까 한 22일쯤에 외과 그 붕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습도 중간중간에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주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또 그 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한번 또 문제가 한 40문제 정도 있는데 그걸 이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머지 한 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실습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트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죠? 외국 출입국 할 때, 강아지 출입국 할 때, 절차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가 일단은 문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꼭 보시고,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복습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